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이 발표한 보고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쟁의 후폭풍 속에서 한국만이 러시아를 구할 수 있다는 이 대담한 분석에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의 힘과 러시아의 절박한 선택까지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소장인 알렉산더 김입니다. 한국계 러시아인 3세로 할아버지의 강제 이주 역사를 통해 저 역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후 동북아시아와 러시아 관계 전문가로서 15년째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유독 거세게 불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 세르게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그는 평소엔 건방진 태도로 유명했지만 이날은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 세르게이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것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서를 민간인인 제게 보여준다는 건 정말 비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면 세르게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재건을 위해 어느 나라와 가장 먼저 협력해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국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 인도, 아랍 국가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르게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창밖에 눈보라가 더 거세게 몰아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한국의 존재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세르게이는 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크렘린이 진지하게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 대답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세르게이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국제정치학 연구원이었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서울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죠. 그때 한국 친구들이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될 거야. 당시에는 그저 젊은이들의 패기로만 들렸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네요.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세르게이가 요청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신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최강국으로 변신한 나라. 누가 이런 기적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였어요. 알렉산더 교수, 크렘린에서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30분 후에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해 주십시오. 크렘린 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초대는 처음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도시는 전쟁의 그림자로 침울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부른 걸까요? 니콜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벽한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국계 러시아인인 제가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죠. 한국은 강대국들의 전쟁 속에서도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러시아의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중압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미래가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퍼즐 조각 같았어요.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원하고 러시아는 첨단 기술과 재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관계죠.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고위 관계자인 미하일 코발레프가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미하일은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건설 기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미하일은 제 연구 자료를 이미 읽어본 듯 했어요. 러시아의 건설 산업이 소련 붕괴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세계적인 건설 기술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많이 퇴색했죠. 알렉산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이룬 성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해온 분야였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메트로,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이 모든 프로젝트들에 한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하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영하 40도의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놀랍게도 건설 분야 정부 자문위원인 블라디미르 소콜로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외국과의 협력에 가장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알렉산더 교수님, 한국의 건설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건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그걸 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서 증명했듯이 한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크렘린을 나오는 길, 눈보라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밝았어요. 오늘의 회의가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랜 친구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 사업 총괄이었거든요. 알렉산더, 오랜만이네. 요즘 좀 어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없나 봅니다. 이제 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출근길에 모스크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한러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크렘린의 요청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무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첫 회의가 시작됐어요. 러시아 정부 부처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였죠. 러시아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외교부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형제이고 인도는 먼 사촌이며 한국은 부자 이웃이다.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농담 같지만 러시아인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중국은 너무 크고 강해서 러시아가 종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실용주의 국가였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죠. 회의실 화면에 러시아와 주변국들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에너지부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극동개발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극동지역 개발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러시아는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배우는 쪽이 되었다니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모스크바 시내 레스토랑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자를 만났어요. 세르게이의 요청으로 급히 주선된 자리였습니다. 이 공사님, 러시아가 전쟁 이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김 교수님, 사실 한국 정부도 이미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러시아의 재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군요. 이 공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에너지, IT 분야에서요. 전쟁만 끝나면 바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크렘린의 붉은 벽이 눈보라 속에서도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미래가 지금 제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이런 중요한 순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상적인 현장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 시내로 나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시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입구 바로 앞에 한국 제품 전용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전자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한국 식품 코너가 있었죠. 초코파이, 라면,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 올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제품 코너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약 5년 전부터요. 처음엔 작은 코너였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확장했어요. 지금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섹션이랍니다. 올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속에서 한국 제품은 높은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K-팝 가수들의 포스터였거든요. 한쪽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 대화를 귀담아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 안경을 쓴 여학생이 말했어요. 맞아, 그런데 난 한국 로맨틱 드라마도 너무 좋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했죠.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러시아 젊은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니 놀라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카페 주인 미하일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손님들이 좋아하니까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한국 드라마 팬이 됐어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한 편씩 봅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어요. 한국학과 마리나 교수를 만나 러시아 내 한국어 학습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어 수업은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 학기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10분 만에 마감됩니다. 추가 분반을 계속 개설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리나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 시내를 걷다 보니 한국의 존재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식당가에는 한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러시아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연구실에 도착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로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자료였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관한 분석이었죠.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제한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건설 현장과 벌목장에 고용해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에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어떨까?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경제발전부 회의실에서 유라시아 협력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엔 크렘린 경제계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대표 알렉세이 쿠드린이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논의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김 교수님, 북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드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동력은 충분하지만 기술과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모두의 눈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이 설계를 맡고 북한 노동자가 시공을 담당하는 모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해외 프로젝트에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쿠드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요? 한국과 북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1970, 80년대 중동 건설 붐 당시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문제를 뛰어넘어 다양한 국가와 협력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죠. 러시아의 재건 사업도 한국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쿠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막대한 건설 시장, 에너지 자원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모스크바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학술지에는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극동 지역 건설 현장과 벌목장에서 주로 일하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열악하지만 성실함과 규율을 중시하는 작업 방식이 현지 관리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자료를 읽으며 한반도 출신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이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성실하고 규율이 잘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건설 기술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숙소를 나오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도 결국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떠나 함께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한국의 건설회사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러시아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타진해보기 위해서였죠. 러시아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의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경험을 러시아에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모스크바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북한이 러시아라는 제3의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샘솟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르게이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 오늘 오후 3시.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부처의 차관들과 경제실무진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시계를 봤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모스크바 경제개발부로 향하는 길에 거리를 지나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덕분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위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개발부 차관, 건설부 차관, 에너지부 차관을 비롯해 크렘린의 실세들로 알려진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이런 면면을 보니 이번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경제개발부 차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순간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러시아 재건 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재건이 필요한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재건에 최소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드미트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벨로우소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개발부에서 최근 회의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알렉산더 교수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러시아 실세들이 한국을 슈퍼갑으로 인정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 건설사 임원들과 논의한 결과 그들은 정치적 환경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러시아 재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벨로우소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결심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님이 공동의장을 맡아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모스크바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도시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러 협력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날 아침에는 러시아 경제학자들과의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제학자 니콜라이 페트로프가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극복의 달인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은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을 진지하게 연구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러시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전후 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은 1953년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러시아의 미래 재건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당신과 같은 인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눈보라는 이제 잦아들었지만 러시아의 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면 그 앞에 대한민국이 서 있을 것이라고요.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한러 경제 협력 포럼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포럼에는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자료를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
할아버지가 연해주에서 강제로 이주되어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그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운명이 한국과 깊이 연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는 저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에게도 배움의 대상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한러 협력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과연 러시아 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